조선시대에 선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저 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 자체가 당시 사람들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어찌 보면 1700년대 후반에 합스부르크가의 궁정악장으로 끝내 고용되지 못한 부분, 그가 당대 사람들이 보기엔 지나치게 진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곡가로 분류됐고 1814년에 원래 후스펜 국왕이 돌아왔을 때 내가 사실은 호세 1세 때 수석 화가였지만 그거는 나의 뜻이 아니었어. 나를 살려줘. 난 살아야 되겠어. 자, 위즈덤 칼리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트앤라이프 함께 할 텐데요.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한 1300년대에서 1700년대 초반까지 아트와 정치, 그리고 사회 체제, 종교 이런 거에 대한 그 상징과 메시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스텝을 좀 넘어서 1700년대로 넘어가나요 이제?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나 하면 근대 이전에는 예술가들이 정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은 전제군주에게 고용된 고용인 신분이었다. 함부로 반기를 들 수 없었다. 반기를 드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크게 변화하는 변곡점이 바로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절대 군주와 귀족의 세력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결국은 몰락하게 돼요. 그리고 군주와 귀족의 자리를 돈이 있는 시민들, 부르주아가 대신하게 됩니다. 이제 예술가들도 부르주아이거나 아니면 부르주아에게 자신의 작품을 팔게 되죠. 이렇게 되면 예술가들은 좀 더 자유롭게 품에서 자신의 이념과 정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변곡점에 있었던 예술가 중에 한 명이 뜻밖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가 지금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던 그 시점에 33살이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초상이 실제 모차르트를 보고 그린 유일한 초상입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이 초상이 짤츠부르크에 있는 모차르트 생가에 있는데 가장 정확한 모차르트의 초상이라고 해요. 옆모습만 나와서 조금 아쉽네요. 네.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차르트는 그런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모차르트가 1791년에 사망했으니까 그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광경을 목도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모차르트가 보낸 많은 편지들 중에서 프랑스 대혁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열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당시에 검열이라는 것을 예술가들이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모차르트가 검열에 걸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1787년에 모차르트가 돈조반니라는 오페라를 발표하는데 네. 여기 이막의 짧은 중창 자유여 영원하라, 비바 라 리베르타라는 짧은 중창이 있거든요. 다 합해서 1분 30초 정도 자유여 만세라고 노래하는 아주 짧은 중창인데 그 부분이 1787년 빈에서 공연할 때 검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재연에서는 그 부분을 뺐어요. 나중에는 19세기 중반까지 이탈리아에서 돈조반니를 공연할 때 이 자유여 만세라는 부분을 비바 라 소시에테, 사회여 만세라고 단어를 바꿔서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여 만세, 비바 라 리베르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그게 왜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검열에 걸릴 정도였다는 겁니다. 모차르트는 진보적인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차르트가 활동 당시에 프리메이슨이라는 비밀 결사에 여기 프리메이슨 회합에 참여한 비밀 결사 멤버들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여기 네. 끝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모차르트입니다. 이 앞쪽에 앉아있는 앞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비밀 결사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마스터예요. 모차르트는 마스터까지 올라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어찌 보면 1700년대 후반에 합스부르크가의 궁정악장으로 끝내 고용되지 못한 부분도 어찌 보면 그가 지나치게 당대 사람들이 보기엔 지나치게 진보적인 진보적이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곡가로 분류됐고 그래서 합스부르크가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사람을 궁정악장으로 고용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당시 시대는 훨씬 더 엄혹했다라는 거죠. 아니 자유와 만세라는 그 단어가 문제가 되다니. 그렇게 프랑스 대혁명을 넘어가면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에 일어났고 그 후에 안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면서 프랑스 대혁명의 그 혁명에 박히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굴러가는데 네. 이제 이렇게 근대가 되고 혁명이 일어나면서 예술가들 중에서는 실제로 정치 일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자크 루이 다비드죠. 이 자크 루이 다비드는 국민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하는 것을 찬성했던 인물이죠. 장폴 마라라는 당대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언론인이 샤를로트 코르데이라는 왕당파 여성의 칼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1793년 7월에 사망했는데 이 당시에 마라가 건선이 피부병이 굉장히 심해서 늘 약물을 푼 욕조에 앉아서 손님을 맞았거든요. 일선 정치에서는 은퇴했지만 인민의 벗이라는 팜플렛을 쓰는 유명한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네네. 늘 마라를 찾아오는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793년 아마도 7월 13일이었을 거예요. 많은 방문객 중에 샤를로트 코르데이라는 여성이 있었고 마라는 언제나처럼 욕조에 앉아서 이 여성을 맞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자기가 쓰는 인민의 법 팜플렛을 쓰려고 이렇게 시선을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근데 시선을 떨어뜨리는 걸 본 순간 샤를로트 코르데이가 갑자기 가슴에서 단도를 꺼내서 마라의 경동맥을 찔렀습니다. 마라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샤를로트 코르데이는 왕당파였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명한 혁명가인 마라가 어이없게 목숨을 잃자 그러게요. 이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화가이자 국민공회 의원이자 마라의 친구였던 다비드가 나서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다비드는 그림의 반 정도를 칠흑 같은 어둠으로 채웠습니다. 네. 절명한 마라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에 그렸는데 이렇게 머리를 떨어뜨리고 절명한 모습이 마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술을 아니면은 피에타에서 마리아의 무릎에 누워있는 죽은 예수를 연상케 하고 지금 펜은 들고 있지만 옆에 칼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칼이 마라의 생명을 뺏었지만 펜이 칼보다 더 강하고 영속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 묻은 유서를 마라가 들고 있는데 이 유서는 마라가 직접 쓴 게 아니죠. 마라는 갑자기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네. 유언을 남기지 못했는데 다비드가 창작한 거예요. 비굴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비참한 이는 없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는 비굴하지 않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펜, 잉크, 책상 모두 낡았다고 할 정도로 건강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마라에게 다비드가 마치 마라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묘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림은 장엄하면서도 숭고하죠. 그렇고 이렇게 본인이 혁명의 지지자로서 마라를 지지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다비드는 나폴레옹이 나타났을 때 나폴레옹의 지지자가 돼요. 그래서 이 유명한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도 제가 프랑스 편에서 설명했는데 실제로 2차 이탈리아 원정을 1800년에 나폴레옹이 갈 때 말을 타고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말을 타고 넘어가지 않았는데 왜 굳이 말 탄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나 하면 고대부터 고대 로마 황제 그다음에 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수많은 황제들이 고대 로마의 황제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본인의 어떤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말을 탄 조상을 그렸습니다. 여기서도 티치아노가 칼을 5세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조상을 그렸는데 이 검은 말이 상당히 사나워 보이잖아요. 네. 동물이 검은색이면 솔직히 무섭습니다. 무섭죠. 예, 예. 이 검은색 말은 뭔가 상당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말인 것처럼 보이고 자세히 보시면 앞발을 땅에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말이 위로 펄쩍 뛰어오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말을 칼을 5세는 고삐를 딱 한 손으로 잡고 제압을 해요. 한 손으로 고삐를 잡고 이 무서운 말을 제어하고 있는 강인한 황제로서의 모습을 티치아노가 그렸는데 다비드는 그 모습을 비슷하게 나폴레옹에게 부여함으로써 나폴레옹이 곧 황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이제 1804년에 황제가 됐고 다비드는 그의 수석 궁정화가가 돼요. 하지만 나폴레옹은 프랑스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야심 때문에 결국은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망명을 가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어찌 보면 끝없이 권력을 추구하는 권력자의 말로를 보여주는 건데 다비드는 본인이 나폴레옹의 수석 궁정화가였기 때문에 1815년 나폴레옹이 퇴각한 후에 어디로 가냐면 네. 벨기에로 망명합니다. 오. 그래서 벨기에에서 브뤼셀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사망하는데 이 벨기에에 있는 그 브뤼셀에 있는 벨기에 왕립 미술원에 다비드가 그린 마라의 죽음과 함께 다비드가 이 벨기에에서 말년을 보냈을 때 그린 그림이 이게 딱 나란히 걸려 있어요. 큰 방에 양쪽에 딱 걸려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비너스에게 무장해제 당하는 마르스라는 그림은 결과적으로 다비드는 평생을 추구해서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긴 그림을 그렸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도 공화국의 숭고함을 알리는 그림을 그렸고 또 마라의 죽음을 통해서 혁명가의 존엄한 죽음을 보여주는 그림을 그렸고 나폴레옹의 어떤 팬이 된 후로부터는 나폴레옹 체제의 정당성을 알리는 그림을 그렸죠.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나 이 비너스에게 무장해제 당하는 마르스라는 그림은 그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도 없죠. 지금 그림에서 아름다운 이 비너스가 마르스를 무장해제, 큐피드가 마르스의 샌들도 벗기고 있고 네. 세 명의 비너스의 산미신, 세 명의 시녀가 마르스의 군장을 벗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마르스는 이제 완전히 흐물흐물해져서 얼굴도 빨개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러게요. 거의 녹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림은 되게 예뻐요. 그러면 되게 예쁜데 그 어떤 메시지도 없는 공허한 그림입니다. 그림에는 어떤 이야기도 없고 그냥 내가 현실에 타협하겠다라는 만년의 주저앉은 화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름답지만 그림이 너무 공허합니다. 색채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이 화가가 충분히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정치적인 이념을 담은 예술은 조금 격이 떨어지는 예술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비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비드의 그림 중에서 정치적인 메시지, 자기의 정치적 신념이죠. 신념이 심겨져 있는 그림은 명확한 어떤 메시지가 딱 보는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그림이 가지고 있는 감동과 깊이와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상실된 이런 비너스에게 무장해제 당하는 마르스 같은 그림은 그냥 그저 달달한 사탕 같은 그림입니다. 아름답게 그리고 완벽하게 매끈한 그림이지만 보는 이들에게 마라의 죽음 같은 그런 감동은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림이 때로는 아무런 이념을 담지 않은 그림보다 더 우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적으로도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과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질문이 있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아트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감명 그리고 의미 이런 거를 예술적으로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치라는 게 개입이 되면 내가 이 작품을 느끼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 황제를 그렸는데 내가 황제의 반대편이면 황제가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에 내가 반감을 느껴서 이 그림을 이 예술을 온전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림돌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스탠스를 가져가는 아티스트들은 본인의 신념인 건가요? 아니면 그거 자체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 공무원이 복무하듯이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내가 궁정화가가 됐다라고 하면 궁정화가가 되어서 우리 국왕, 나를 고용한 국왕이나 왕비의 초상을 실제보다 더 젊고 아름답게 그림으로써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신이 내린 왕이구나, 신이 내린 왕비로구나, 충성해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화가 본인도 그 어떤 이견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하.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시대에 선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저 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아니면 저 왕을 쫓아내고 공화국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네요. 그런 생각 자체가 당시 사람들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시간의 흐름과 함께 쌓아왔던 공고한 인식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 프랑스 혁명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뜻에 반하는 불평등한 신분
첫째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어떤 복지와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왕은 군주는 필요가 없다. 그 체제는 넘어뜨리겠다라고 시민이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정말로 혁명적이라는 것이죠. 루벤스라던가 그 로렌체티 형제가 그린 그림에서는 사실 화가 본인이 어떤 의문도 가지지 않고 체제를 수호하는 그림을 그려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럼 반대의 개념에서 생각했을 때 기술적으로 혹은 화가로서 예술가로서의 자질은 너무 뛰어난데 누가 생각해도 독재자거나 이런 사람들의 정치 체제를 따르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서 평가절하된 예술가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본인이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이 심했겠죠. 지금 이 체제를 수호하고 이 체제에 복무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국왕이 무능하고 덜 떨어지고 우리 국가를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국왕이다. 그런데 나는 이 국왕에게 고용되어서 월급을 받고 있고 네. 이게 나의 삶을 평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화가는 그 체제에 복무하겠죠.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프란시스코 고야죠. 고야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그림이 이 5월 3일의 학살이라는 그림이 이 그림이 좀 유명한 그림입니다. 5월 3일의 학살. 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 고야가 고야가 스페인 왕실의 수석 궁정화가였는데 네. 그 당시에 카를로스 4세라는 국왕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반강제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고 나폴레옹의 형인 조셉 보나파르트가 스페인 국왕이 되어서 호세 1세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네. 스페인 민중은 스페인어도 할 줄 모르는 외국인 국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세게 저항했고 1808년 5월 2일에 마드리드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납니다. 그 민중봉기 때 많은 시민들이 학살되었고 체포된 시민들은 그 다음 날 새벽인 5월 3일에 재판도 없이 전격적으로 다 처형당했습니다. 그 처형당하는 장면을 고야가 그린 고발하는 그림이 이 5월 3일의 학살이라는 그림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 총을 쏘는 군인들과 총을 맞는 시민들 사이의 거리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가깝고 네. 켜져 있는 등불이 총살의 공포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채 손을 양쪽으로 벌리고 있는 남자의 포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연상케 해요. 지금 총살의 차례를 기다리는 공포에 질린 시민들이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언덕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언덕 역시 골고다 언덕을 연상시키죠. 그림은 예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시민들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학살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어떤 체제의 잔혹함과 엄혹함에 대해서 화가가 온몸으로 저항한 그림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이 그림은 이제 나폴레옹 체제가 무너지고 카를로스 4세의 아들인 페르디난도 7세가 다시 스페인의 국왕으로 복귀한 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고야는 카를로스 4세 때 궁정화가, 네. 그 다음에 호세 1세 때도 궁정화가, 페르디난도 7세일 때도 다 궁정화가였어요. 이 그림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1808년 민중학살 당시에 울분을 못 참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 1814년에 다시 원래 스페인 국왕이 돌아왔을 때 내가 사실은 호세 1세 때 수석 어쩌고 화가였지만 그거는 나의 뜻이 아니었어. 와, 감정 바사삭인데요. 와, 뭔가 나를 살려줘. 난 살아야 되겠어. 라는 내용을 담은 그림입니다. 그 고야가 되게 재미있는 화가예요. 네. 체제에 따라서 그때 가진 권력자에 따라서 네네 싹싹 자신의 모습을 전 정권을 비판하는 그림도 그렇죠. 그리기도 네. 하고 얼마든지 나는 그릴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그림입니다. 네. 이 유명한 옷 벗은 마, 옷 입은 마 이 그림 이제 프라도 미술관에 많이 보러 가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스페인에서는 누드화를 그리거나 누드화를 소지하고 있으면 종교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예법이 엄격한 보수적인 나라였거든요. 이 그림을 고야에게 그려달라고 청탁한 인물은 당시 스페인의 실권자였던 마누엘 고도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마누엘 고도이가 자신의 애첩인 페피타 투토라는 여성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린 후에 이제 다시 옷 입은 마를 그리게 해서 동일한 인물을 그린 것이죠. 옷 벗은 마 위에 이 옷 입은 마를 겹쳐서 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집에 손님으로 오면 이 옷 입은 마를 떼어내고 옷 벗은 마 그림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마누엘 고도이의 이제 취향을 맞춰준 그림이죠. 고야의 그림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 고야는 본인이 그렇게 그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 속에 그림의 모델이 된 인물의 영혼이 함께 그려집니다. 지금 이 마누엘 고도이 초상, 이 마누엘 고도이는 당시 그 스페인의 실권자였고 왕비 마리아 루이사 왕비의 숨겨진 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의 초상을 그렸는데 딱 봐도 이 사람은 성격 어떨 것 같으세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죠. 굉장히 오만한 남자의 얼굴이 아닙니까? 고야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남자의 오만함을 내가 고발하면서 그려야지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고야는 실제로 충실하게 이 남자의 얼굴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남자의 영혼이 그림에 함께 그려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카를로스 4세 일가 초상. 지금 보시면 이 오만하게 턱을 쳐들고 있는 마리아 루이사 왕비. 가운데 자리가 사실 이 자리가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한 국가의 군주로서의 자리인데 그렇죠. 그 자리를 뺏기고 이렇게 옆에 굼뜬 듯한 표정으로 있는 우울해 보이는 국왕 카를로스 4세. 자주 여기, 보던 것 같은데. 여기 뭔가 유령처럼 떠올라 있는 국왕의 모후. 이 그림 역시 화가가 최선을 다해서 그린 그림인데 모두 무능한 왕과 오만한 왕비와 모두 인형 누나를 박아놓은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용기도 의지도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이것도 고야가 풍자하려고 그린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런 최선을 다해서 그린 유명한 인물들의 그림의 성격과 영혼이 드러나는 경우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국 나폴레옹 의 지배에서 스페인을 해방시킨 영국의 웰링턴 공의 초상도 고야가 그렸는데 이 초상을 보면은 웰링턴 공 성격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약간 우유부단할 것 같나? 융통성 없고. 그렇죠. 그냥 딱 봐도 그냥 느껴져요. 이 제가 세 장의 초상을 보여드렸어요. 자, 마누엘 고도이의 초상, 그 다음에 칼로스 4세 초상, 그 다음에 웰링턴 공의 초상. 이 초상을 세 장을 다 고야가 최선을 다해서 그렸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한 명만 초상이 마음에 안 든다. 안 받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웰링턴 공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웰링턴 공은 승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그림에서 단순히 얼굴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그려졌다라는 것을 웰링턴 공은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카를로스 4세와 마누엘 고도이는 그런 것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카로운 부분이 분명히 고야의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고야의 그림을 보면 예를 들면 이 파라솔이라는 그림. 고야는 평생 출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한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귀족 여성과 그 귀족 여성의 시동을 그린 그림인데 너무 인형 같지 않습니까? 영혼이라는 경우는 영혼이 없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동감, 아름다움, 어떤 젊은 여성의 아름다움보다 인공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핏기도 없어 보이고. 이런 것도 고야가 비꼬려고 이렇게 그린 그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폴레옹군을 물리치고 페르디난도 7세가 다시 스페인 왕이 됐는데 이 페르디난도 7세는 전 왕인 카를로스 4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또 해묵은 전제군주체로 다 되돌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껏 투쟁하고 민중 봉기까지 일으켜가면서 나폴레옹군과 싸운 스페인 민중의 입장에서는 다시 더한 왕을 맞은 셈인데 그 페르디난도 7세 때도 여전히 고야는 궁정화가였거든요. 그래서 궁정화가로서 왕의 초상을 그렸는데 어떻습니까? 딱 봐도 고집세고 성격 너무 안 좋고 이상 성격자일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죠. 독단적일 것 같고 너무 불길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 속의 위정자들의 성격이 소름 끼칠 정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다 그렇게 그려준 거 아니냐고.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의 어떤 인간성 밑에는 정도의 차는 있지만 다 비열하고 사악한 부분이 있게 마련이고 고야가 그 부분을 그린 것이 아니냐라고 저에게 물으실 수 있는데 착한 사람은 정말 착하게 그렸어요. 예를 들면 친촌 백작. 이 너무 순수하고 착한 백작 부인이었는데 20살의 아이를 낳다가 죽었답니다. 연약한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은 안 나빠 보이잖아요. 이 여성은 정말로 순수하고 착한 어떤 선한 인간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놀랍게도 고야는 본인의 얼굴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고야의 본인의 얼굴은 약간 애매모호하게 그린 것 같은데. 고야의 좌우명이 뭐였나 하면 돈의 중요성을 기억하라 였답니다.
본인이 돈을 벌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평생 모든 것을 다 바친 남자의 얼굴이죠. 앵커가 저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네. 자신의 뜻과는 반하는 그림을 계속 그려야 했던 화가 바로 고야였을 겁니다. 그러나 고야는 평생 지금 보여드린 페르디난도 7세 조상이라던가 마누엘 고도의 조상이라던가 계속 최선을 다해서 위정자 권력자의 조상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조상들을 바치고 이제 수석 궁정화가가 되고 계속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고야의 마음속에는 어떤 황폐함이 쌓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의 어떤 마음속 깊이 있는 어떤 영혼의 목소리는 분명히 상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자기가 쌓아온 모든 명예는 무너지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그리고 자기의 좌우명 자체가 돈의 중요성을 기억하라라고 할 정도로 출세와 권력과 부유함을 위해서 전력 투구해온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고야는 이제 70이 다 되어서 마드리드 인근에 있는 자기가 지은 작은 집에 은거하게 되는데 고야가 매독에 걸렸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독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았는데 귀가 들리지 않는 노인이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집을 귀머거리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고야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다 살아났어요. 크게 앓다가 살아났어요. 그 후에 고야는 다시 병석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집의 벽에 미친 듯이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검은 그림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검은 그림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 어떤 영혼이 모든 것을 잃고 황폐해졌을 때 어떤 지경으로 가는가. 결국은 인간에 대한 환멸이에요. 예를 들면 이 스프를 먹는 노인이라는 그림에서 옆에 죽은 해골이 있는데 노인은 만족스럽게 지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이야 죽든 말든 내 배만 부르면 된다. 라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자신의 운명이 곧 이렇게 죽을 운명인데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스프 맛에 그 취해서 희희낙낙하는 노인을 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무지함, 지금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두 농부는 알 수 없는 증오에 서로를 미친 듯이 때리고 있는데 두 사람이 지금 무릎까지 어딘가 빠져 있잖아요. 네. 두 사람은 늪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 누가 이기더라도 늪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자신의 운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너무 강해서 내 목숨을 살리는 이 상대를 죽이겠다, 때려 죽이겠다 라는 식으로 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제목들은 후대에 붙인 거예요. 고야가 생전에 이 그림을 남에게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자기 진짜 그러면 자기 내면의 그런 마음을 뭔가 그렇죠. 그림으로 표현한 진짜 그런 그림들이겠네요. 내면에 쌓이고 있는 어떤 황폐함과 어떤 자기의 마음 속에서 그 울리는 영혼의 목소리를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럼 진짜 리얼한 심리적 상태를 표현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개라는 작품에서는 마치 미완성 같은 작품인데 어떤 구덩이에 빠져서 개가 모래 구덩이에 빠져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눈으로 허공을 바라본다던가 희망이라는 건 없는 거죠. 이제 이 개에게 남아있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없는 어둠과 절망과 황폐함과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그림. 마녀들의 연회. 여기서도 이 염소 모양의 악마인 듯한 존재가 있고 이 악마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이미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한 세기 이전에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마녀라는 존재는 실제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많은 마녀들은 사실은 그냥 우매한 대중이겠죠. 이런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그 유명한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이 그림이 고야의 집의 식당벽에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야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밥을 먹은 것인데 이 그림에서 이제 이 사투르누스가 누구를 말하나 하면 그리스 신화의 거인 크로노스를 말하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자신의 아내인 레아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다 먹어버리니까 마지막 막내인 제우스를 낳았을 때 레아가 크로노스에게 아기 대신 돌을 쥐어줍니다. 그래서 크로노스가 그 돌을 삼켰고 제우스는 그 크로노스의 배를 갈라서 그 뱃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형과 누나들을 꺼낸다라는 이야기가 고대 그리스 신화에 있는데 여기서 배를 갈라서 꺼내려면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팔다리를 뜯어먹어 버리면은 못 꺼내도 못 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허겁지겁 자식을 뜯어먹고 있는 이 사투르누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끊임없이 먹고 또 먹어도 허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고야가 이 그림을 벽에 그린 이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고야는 이 그림을 그린 후에도 계속 스페인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았고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평생 궁정화가로 살았으니까요. 근데 약간 그 돈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뭔가 심리적 공허함 이런 것들이 많이 표현됐을 수도 있겠네요. 맞죠. 고야가 사망한 후에야 이 그림들의 존재가 알려졌고 프라도 미술관이 이 그림들을 모두 고야의 집 벽에서 뜯어서 캔버스에 붙여서 검은 그림들 전시실이라고 프라도 미술관에 만들어서 그림이 그려진 순서대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검은 그림들은 프라도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림들 중에서 가장 뭔가 강렬하고 인간성이 훼손되고 말살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같기도 하고 결국은 고야가 평생 동안 그 이야기했던 제도권 권력에 대한 어떤 충성 같은 것들이 고야의 진정한 본심은 아니지 않았나 알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을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고야는 그러고 그렇게 늙어서 죽었어요? 평온하게 죽었습니다. 인생 파란만장하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트 앤 라이프 관련해가지고 정치, 아트 이게 또 어떻게 관련이 있냐. 사실 이렇게 들으니까 정치라고 우리가 딱 키워드를 생각해서 그렇지 정치라는 게 우리 사회, 우리가 사는 삶 이렇게 생각하면 아트가 무조건적으로 또 개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삶의 한 부분이 정치라고 생각하면 그렇네요. 예술가들과 또 많은 예술 작품들이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게르니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 정치나 어떤 권력이나 뭐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그런 학살과 폭력과 박해가 일어날 때 예술가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은 그 권력이 가하는 폭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게르니카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학살자들이 다 패배하고 사라지고 죽은 후에도 예술작품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은 예술작품들이 이런 정치가들의 잘못된 행동과 권력에 대한 집착과 권력을 계속 갖기 위해서 행하는 무도한 그런 행위들을 예술의 힘으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가는 현실에서 약한 시민, 일개 시민일지도 모르겠지만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창조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무도함을 고발할 때 예술가는 무한히 강할 수 있고 예술작품은 그런 무도한 학살 행위를 저지르는 정치가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있게 됩니다. 한마디의 말보다 뭐 100마디의 의미가 담겨있는 예술작품 하나가 훨씬 더 파급력이 세다. 그런 것처럼 아트앤라이프에서 오늘 또 교수님이 아주 흥미롭게 또 의미있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아트앤라이프 오늘은 전원경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저희 컨텐츠 업로드 되니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렌체가 정말로 원했던 젊고 강건하며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다비드의 모습은 미켈란젤로라는 희대의 천재에 의해서 탄생합니다.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마치 명상을 하듯이 차분하고 침착한 얼굴인데 놀랍게도 이 다비드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다비드는 이렇게 찌푸리고 있습니다. 찌푸리고 있는 얼굴이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볼 때는 왜 이렇게 침착하고 차분한 얼굴로 변하는 것일까? 굳이 이렇게 찌푸린 얼굴로 다비드의 얼굴을 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천재 미켈란젤로의 복잡한 심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조각하기 전에 이미 24살에 만든 조각이 바로 전원경 교수와 함께 예술과 역사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며 온몸으로 예술을 느껴보고 싶다면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슈퍼 얼리버드가 마감되기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